이완우 단편소설 연재 낭독. 눈물. 상편.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미 울고 있다. 어떤 사람은 흐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다. 정면에 걸려있는 디지털 시계의 붉은 빛이 6시 5분을 알리고 있었다. 겨우 5분 만에 울고 있는 사람들. 눈물 나도록 나는 그들이 부럽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는 허리를 굽힌 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걸음을 조심하며 비어있는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딱히 무엇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은 금기되어 있는 우리들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아주 사소한 소리나 행동도 치명적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늦은 것은 순전히 일 때문이었다. 별 쓸모가 없는데도 없애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몇 년째 방치해놓고 있는 뿌옇게 먼지 앉은 전화기에 벨이 울린 것은 내가 막 모임 장소로 출발하려던 새벽 5시 반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집 전화는 주로 선거철 설문조사를 하거나 내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부고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나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전화였고 그들로서도 옛 수첩을 뒤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걸어보는 정도의 용도였을 것이다. 뜻밖에도 전화기 속 목소리는 일이었다. 친구 좀.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빠 보였지만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자고 있지 않았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다. 아마 밤을 새웠을 것이다. 일과 통화한 것은 고작 5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5초 때문에 나는 5분이나 늦었다. 모임 장소까지 걸어가는 내내 이상하게 일에 숨가쁘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고 끝내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나는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바람에 결국 신호등을 2번이나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여러분, 우십시오. 마음 놓고 우십시오. 애잔한 음악이 흐르는 화면 앞에서 연신 흐느끼느라 사무국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부럽다. 저 정도의 내공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련해야 할까. 무음으로 설정해 놓은 휴대폰에 불이 들어왔다. 죽음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누워있고 먼저 죽음을 체험한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화면을 바라보며 나도 눈물을 흘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던 그때였다. 휴대폰에 떠있는 모르는 발신 번호의 주인은 분명 1일터였다. 전화를 바꿔주지 않자 다시 시도한 것이리라. 가쁜 숨소리로 관대한 처분을 유도하려던 일이 이번에는 어떤 작전으로 나를 속이려 할지. 그러나 쉽게 일의 의도에 당할 내가 아니었다. 나는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는 일이 싫었다. 아니 나는 일을 증오했다. 일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의 근거는 분명했다. 그건 역시 일의 책임이었다. 과거 경험의 현재의 적용이라고나 할까. 아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일은 걸핏하면 우리 집에 나타났다. 내가 없을 때는 물론이고 내가 있을 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타나서는 커피 타달라, 음식 시켜달라, 마치 제 집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다양했다. 그나마 내가 있을 때에는 나은 편이었다. 어떤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면 땅바닥에 커피가 쏟아져 있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이 벽에 묻어 있다든가 꼭 제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곤 했다. 일과 아내가 서로 몸을 밀치며 싸운 증거물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은 꿋꿋하게 나타났다.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해도 소용없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 친구라는 게 무엇이냐.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그것도 유치하게 아이들처럼 싸운다. 그럴 바에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내 깐에는 최대한 품위를 지키며 알아듣게 얘기했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내 깐놈 집이 좋아서 오는 줄 아느냐. 다시는 안 온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는 안 볼 철천지 원수들이나 함직한 저급한 욕을 조금도 거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나라하게 하며 돌아가 놓고는 일주일이 가기도 전에 친구야,
하며 다시 나타나곤 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생각이라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랬던 일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아내는 친구가 결혼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일은 끈질겼다. 슬그머니 꺼내본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붉은 불빛이 나를 호출하고 있었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 일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제발 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일거리가 있기를. 어슴푸레하던 실내의 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아직 눈물 자국이 얼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모두들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눈물 자국 하나 없는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나도 가만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8시에 저녁 모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눈물 젖은 밝은 배웅을 받으며 밖으로 나온 나는 무음으로 설정된 벨소리를 바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휴대폰은 아직도 나를 호출하고 있었다. 도대체 몇 분 동안이나. 제발.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아침에 집에서 받은 일의 전화는 집 전화였고 지금 나를 호출하고 있는 전화는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휴대폰에서 나를 호출하고 있는 사람은 일이 아닐 터였다. 내 휴대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가 일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을 리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나를 빌려 드립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노인이었다. 말 한마디에 숨소리 한 번을 섞는 노인에게서 나는 어이없게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일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얼른 노인의 말을 잘랐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좀 먼데요. 기침을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노인의 벌개진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가겠습니다.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의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아침부터 초조하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을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승낙을 했다. 생각해보면 좀 멀다거나 가족이 되어달라는 주문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그곳이 비록 부산이라 해도 불과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가족이 되어달라는 것도 기껏해야 맞선 자리에 가족으로 참석해 같이 식사를 하는 정도의 일일 것이었다. 별다른 특기가 없는 내 입장에서는 최상의 일일 수 있었다. 가령 바이올린이 특기인 사람은 연회나 결혼식 등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젊고 인물이 뛰어난 사람은 가짜 연인이 되어 여자가 부모의 성화를 피하는 수단에 동원될 수도 있지만 나는 늘 몸이 아파 하루 자리가 난 건축 현장 막노동 자리에 대체 투입되곤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일거리가 있으면 다행이었다. 노인은 분명 가족이 많지 않을 것이며 늦게 본 딸이나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노인은 휴대폰 문자로 12시까지 와 달라는 말과 함께 주소를 보내왔다. 내가 가야 할 곳은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춘천이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가장 최근에 산 춘추 계절용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음 노인이 보내준 약속 장소로 출발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달려 가평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일찌감치 춘천에 도착하여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가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갈 요량이었다. 그러나 나는 계획대로 춘천 고속도로를 달려 가평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일찌감치 춘천에 도착하여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지만 우아하게 휴식을 취하지는 않고 곧바로 약속 장소로 갔다. 시간 차이인지 지역 차이인지 서울서 맑았던 날씨가 춘천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20몇 년 전,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 친구들과 한번 들른 적이 있을 뿐인 나는 춘천의 지리를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불러내 같이 시간을 보낼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리 도착해 가족의 정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잠시지만 가족이 되어주는 일에 충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생각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약속 장소에서 일그러져 버렸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냥 돌아갈까 갈등하다가 일단 의뢰인을 만나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안내판을 살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었다. 45세 박공공. 망자를 확인한 순간 나는 어이없게도 망자가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침부터 나를 짓눌러 오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일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가쁘던 숨소리가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서 오시, 딸. 빈소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아침 전화 속보다 더 심하게 기침을 하며 나를 맞는 노인의 빨갛게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나는 그런 노인을 이해했다. 휠체어에 앉아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바짝 마른 노인의 몸 어디에도 자식을 위해 흘려줄 수분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 예. 나는 아무것도 따지지 못한 채 빈소로 들어갔다. 빈소에는 남편인 듯한 사내 한 명이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망자의 영정도 놓여있지 않는 등 문상객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사내가 손짓으로 자기 옆을 가리켰다. 나는 사내의 손짓을 따라 사내 옆에 섰다. 그제야 나는 가족이 되어 달라던 노인의 말을 이해했다. 크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나를 빌려주는 직업인으로서 눈 딱 감고 하루 동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나는 단지 그 대가를 받으면 그만이니까 잠시 후 사내가 검은 양복을 내왔다. 나는 그냥 먼 친척을 하겠소. 정말이지 내키지 않았다. 먼 친척으로 그냥 옆에 서 있는 정도까지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이런 역할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나는 결단코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례비를. 노인이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예, 절반으로 깎으십시오. 불쑥 말을 던져놓고 나는 노인과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 우리 일은 시간당 10,000원이 기본이었다. 오늘같이 서울을 벗어날 때에는 기본 요금에 거리에 따른 출장비가 추가되고 일의 난도에 따른 추가 요금을 합의하게 되어 있었다. 오늘 내 사례비는 출장비 50,000원에 시간당 10,000원씩 추가되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사례비를 절반으로 깎겠다고 성급하게 말한 것을 후회했다. 난도에 따른 추가 요금은커녕 출장비 25,000원에 시간당 5,000원씩 절반으로 깎아주면 내가 손해보는 하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절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수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절반을 강조함으로써 내 양보의 최우선을 전달했다. 내심으로는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는 판에 절반이라도 사례비를 받는다면 그게 어디라 싶었다. 결국 우리는 검은 넥타이와 흰 와이셔츠는 제외하고 내가 입고 간 최근에 산 춘추용 정장 대신 검은색 양복을 걸치는 것으로 절충했다. 옷을 갈아입은 직후 점심이 나왔다. 우리 세 사람은 점심상 앞에 마주 앉았다. 남편인 듯한 사내가 노인을 휠체어에서 안아내렸고 그 옆에 사내, 그 맞은편에 내가 앉았다. 기분이 묘했다. 점심상 앞에 앉아서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했다. 망자의 아버지와 망자의 남편과 함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나. 잠시 후면 다시 망자의 남편 옆에 서 있어야 하는 나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말이다. 식사를 좀 하시오. 사내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내 생각을 멈추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숟가락조차 들지 않고 있었다. 사내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가령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손도 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칠 때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껌을 씹으면서 길을 걷지 못한다거나 등등 말이다. 지금 나는 생각에 잠겨 식사를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었다. 고맙소. 자신이 잡고 있는 젓가락보다 더 야윈 손가락으로 힘겹게 한 점 한 점 밥을 입으로 떠넣으며 밭은 기침 사이사이로 전한 노인의 말이 다시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나의 무엇이 노인을 고맙게 했을까? 먼 곳을 마다 아는 것?
이런 일을 해주는 것, 사례비를 절반으로 깎아준 것, 그런 것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생각에 잠겨 식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혹시 노인은 내가 가족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지금 특별히 슬퍼하고 있지 않았다. 노인이 내게서 어떤 진정성 있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내 성격의 외부적 결과물일 뿐이었다. 설령 내가 슬퍼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오로지 직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곧 생각을 바꿔 노인이 더 이상 내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노인의 느낌 정도는 묵인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슬픔에 빠진 내가 급기야 눈물을 흘리기라도 바라는 따위의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를 바란다면 아무리 자식을 잃은 노인이라도 또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그보다 몇 배는 더 기침을 해야 하는 노인이라도, 거기다 자신이 잡고 있는 젓가락보다도 더 야윈 손가락을 가진 노인이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그런 내가 싫다. 그만 들어갑시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점심상 앞에 앉아있는 나를 사내가 일으켜 세웠다. 결국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점심을 굶은 채 다시 빈소에 들어와 사내 옆에 섰다. 언제 그랬는지 그 사이 빈소 가운데에 망자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영정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영정 속의 망자가 일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 보정 처리를 한 사진 기술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느낌 때문일 터였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분명 안내판에 쓰여있는 망자의 이름이 일과 완전히 달랐을 뿐 아니라 예전에 아내에게 얼핏 들은 기억으로도 일은 남부지방 어딘가에 사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영정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가 잘못 본 것이 맞았다. 어딘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진 속 여인의 옆모습은 일이 아니었다.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처럼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귓가에 맴도는 일의 가쁜 숨소리가 내 눈을 지배해서 생긴 착시였을 것이다. 느낌이 비슷한 것은 맞았으나 일은 사진 속 여인처럼 미인이 아니었다. 언제적 사진입니까? 나는 내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 사내에게 물었다. 좀 된 사진입니다. 노인이 사내를 대신해 대답했다. 기침에 섞어 노인이 끝까지 말을 마치는 동안 사내도 나처럼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이 여기가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사내에게 물었다. 말보다 기침을 더 많이 하는 노인의 대답을 듣고 있기가 불편해서였다. 여기 살았소. 이번에도 노인이 사내를 대신해 대답했고 끝까지 말을 마쳤으며 또 사내도 나처럼 노인을 바라보았다. 문상객도 없는데 앉읍시다. 사내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 나도 따라 사내 옆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문상객이 한 명도 없었다. 몇 시간째 노인과 사내와 나 셋뿐이었다. 빈소가 하나밖에 차려지지 않은 장례식장 전체가 음산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물론 지금도 이 일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막상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나는 노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문상객들을 대비해서 나를 빌리기로 결정했을 노인은 만약 문상객이 없을 줄 알았다면 나를 빌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앞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있거나 어쩌다 실수로 눈을 떴을 때에도 빈소에 맞붙어 있는 식당이나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를 바라보곤 했다. 어쩌면 나는 출입구를 바라보는 내내 누군가 그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나의 바람은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나올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밥 먹기에 몰입해 겨우 반쯤 담긴 공깃밥을 우거지 장국에 말아 물을 마시듯 먹은 뒤 다시 빈소로 들어갈 무렵 옆방에 빈소 하나가 더 차려졌을 뿐이었다. 옆방도 조용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아 보였다. 기본적으로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5은 넘어 보였다. 우리 방에 처음으로 문상객이 들어온 것은 8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그때 나는 식당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바라보며 누군가 그리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던 일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문상객이 없어 맥을 놓고 있던 나는 마치 혀를 찔린 것처럼 당황해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